엄마, 할아버지 언제 보내?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병원만 다녀오면 바로야. 치매 진단 나오면 본인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보내다라는 말. 그 대상이 저라는 걸 깨닫는 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부러졌습니다. 검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제 안에서도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붓을 멈췄습니다. 심장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붓끝보다 날카로운 그들의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먹을 갈고 있었고 먹물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깊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붓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힘을 빼고 마음을 모으고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단정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성실. 평생 가슴에 새긴 글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제 자신에게도 새겼습니다. 76년을 살았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늙었습니다. 교사로 35년, 교장으로 5년을 일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쳤고 인간의 존엄을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방과 후엔 운동장을 걸으며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퇴식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제 집 안에서 제 피부치들에게 짐짝처럼 처리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장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가 쓰겠다고. 제 이름이 새겨진 이 집의 주인으로서 제 존엄을 제가 지키겠다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새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76세 노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만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교사가 되었고 공주에서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350만 원, 예금은 3억, 빚은 없습니다. 집은 시가 5억 정도 됩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아내 수키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 집에서 2달, 5달을 함께 보내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혼자 외롭지 마세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척이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의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화 향기. 그녀가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펼쳤고, 오후엔 붓을 들었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고, 가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정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넓어요. 민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 선희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요. 편하게 모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이 기뻤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손자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는 제 집을 떠나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고, 손자와 장기를 뒀고,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엔 손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엔 손자의 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여기 둘게요. 민수 방이 좁아서요. 손자 민수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제게 학교 이야기를 했던 아이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 어땠니? 별로요. 할아버지랑 장기 둘까? 숙제 있어요. 고3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자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한테 너무 친하게 굴지 마. 알았지? 왜요? 지금은 좀 복잡해. 엄마 말 들어.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더 저를 피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8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마저 저를 멀리하는 것이. 책상 위에 손자의 교과서가 쌓였습니다. 옷장 안엔 겨울 옷이 들어왔습니다. 제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쓰실 때 물 좀 내리세요. 아버님, 신발 좀 제대로 정리하세요. 저는 물을 항상 내렸고 신발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지적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을 정리하다 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정호. 아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 왜? 어떻게?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하실 때 많으시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어제도 같은 말 5번 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창밖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 한번 가보면 돼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밤에 화장실도 못 찾으시잖아요. 저는 밤에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화장실 위치쯤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손자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제 이름 틀리게 부르셨어요. 저는 손자 이름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3살 때부터 불러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아들 부부 방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슬리퍼도 벗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방 책상 위에 노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관찰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펼쳤습니다. 8월 10일 저녁 식사 후 밥을 먹었냐고 물음. 8월 11일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함. 8월 12일 밤에 화장실 못 찾아 헤맴. 8월 13일 손자 이름을 민호라고 부름. 8월 14일 같은 이야기 3번 반복.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거짓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5일 아침 식사 여부 기억 못함. 8월 16일 외출 후 집 못 찾음. 8월 17일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름.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붙어 있던 메모였습니다. 이웃 증인 확보 완료 박오호, 김오호 동의 받음. 병원 예약 9월 3일 정신건강의학과. 후견인 신청 서류 준비 중. 공증 필요 법무사 상담 예정.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거면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찾았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휴대폰을 항상 켜두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짜 아세요? 대답했습니다. 2024년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으시네요.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실망을. 그들은 제가 틀리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생존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만호,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증거를 모았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병원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았고 아들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단한 검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제 인생도 끝날 수 있다는 걸.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만호 선생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만호 선생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날짜 아십니까? 2024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계절은요? 초가을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대답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72, 65, 58, 51, 44, 37, 30.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기억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무, 자동차, 시계. 저는 반복했습니다. 나무, 자동차, 시계. 몇 가지 질문을 더 받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시계를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선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밤엔 길도 못 찾으세요.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환자분과 단독 상담이 필요합니다. 며느리가 주저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있어야. 단독 면담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리 적어온 글이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 관찰 일지를 작성했고 이웃 증인까지 매수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사는 쪽지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하신 것 있으십니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병원만 다녀오면 바로야. 치매 진단 나오면 본인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손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보내?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있습니까?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집은 이미 명의 변경했고, 연금도 우리 통장으로 바꾸면 돼.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단서는 제가 씁니다. 정확하게요? 선생님은 인지 기능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 기능 정상입니다. 치매 징후 전혀 없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집에선 제가 직접 검사했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우수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진단서 드리겠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핸들만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 기념으로 가족들 다 같이 유럽 여행 보내준대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아버지는? 며느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열흘 정도인데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음식 준비해 놓을게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불 조심하시고요. 문 잘 잠그시고요. 마치 제가 정말 치매 환자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그들은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 그리고 저에겐 열흘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짐을 싸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첫날,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새 통장으로 옮겨 주십시오. 은행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액이 큰데요. 본인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했습니다. 3억이 새 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새 통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어느 집이신가요? 공주 반죽동 집입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집이요? 좋은 집인데요. 급하십니까? 열흘 안에 계약해야 합니다. 가격을 조금 낮추면 가능할 겁니다. 5억 5천 시세인데 4억 5천 정도면 바로 나갈 겁니다.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명의였습니다. 무단으로 명예 변경된 겁니다. 중개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와 상담했습니다. 명예 회복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사실 법무사 상담은 어제 했습니다. 긴급으로 명예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명예 변경이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명예 회복 완료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날 공인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4억 5천에 원합니다. 좋습니다. 5천만 원 손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섯째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 매수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 상태가 좋네요. 그들은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입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섯째 날, 서천으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단층 주택을 보러. 마당이 있고 햇살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혼자 살기 딱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1억 3천. 계약금을 냈습니다. 잔금은 2주일 후. 7째 날,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갔습니다. 아들 통장이 아닌 제 새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인 신청이시니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경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8째 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환갑 때 찍은 사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서예 도구, 붓, 먹, 벼루 1지, 낙관 2개, 아내가 준 것과 새로 만든 것,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76년을 산 사람의 짐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9째 날, 이삿짐센터를 불렀습니다. 서천으로 가주십시오. 기사가 물었습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째 날, 아내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공주 뒷산 공원묘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잔디가 잘 자라 있었습니다. 벌초를 해야 하는데 아들이 안 했나 봅니다. 풀을 뽑았습니다. 묘비를 닦았습니다. 여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자유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다시 오겠습니다. 묘소를 떠났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들의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집은 팔았다. 내 인생은 이제 나 혼자 산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천으로 가주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천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국화차. 아내가 좋아하던 차였습니다. 전화를 보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왜 남의 거예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팔았다. 뭐라고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았다. 아버지 명의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내 것이었고 내가 내 것을 찾은 것이 잘못된 거지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님,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하셨어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상의? 너희들이 날 치매로 만들 땐 내게 상의했었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끊었습니다. 관찰 일지 봤다. 다 거짓이더구나. 그건 8월 10일 밥 먹었냐고 물었다고요? 저는 그날 말을 안 했습니다. 8월 12일 화장실 못 찾았다고요? 거짓말이지요. 아버님, 그건 오해. 이웃 증인도 매수했지요? 박 아줌마, 김 할머니 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했더구나. 9월 3일 정신건강의학과. 며느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떻게? 후견인 신청 서류도 준비했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다 녹음했다. 네. 너희들이 나눈 대화 전부 녹음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보내? 치매 진단 나오면 본인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기억나니? 전화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병원 다녀오면 바로 후견인 신청할 거야. 집은 이미 명의 변경했고 연금도 우리 통장으로 바꾸면 돼. 이것도 기억나?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들려줬고 경찰에도 제출할 수 있다. 아버지, 제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금 계좌도 바꿨다. 내 돈은 이제 내 통장으로 안 들어간다.
아버지. 그리고 나는 서천으로 이사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거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요. 삭제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삭제했습니다. 손자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립니다. 부모가 시킨 대로 한 것뿐. 하지만 삭제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76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12개. 모두 백업했습니다. 이건 제 보험입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며칠 뒤 옛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만호야, 며느님이 교회에서 난리 났던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시아버지 학대했다고 소문났어. 아무도 말 안 걸더래. 그렇습니까? 자네가 뭐 말한 거야?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은 저절로 퍼지는 법이지요. 김 선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제자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다던데요? 그렇다던가? 세무조사 중에 개인 비리까지 터졌다고. 횡령이랑 탈세래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과응보. 선생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네. 그럼 스스로 쌓은 업보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난 것뿐. 악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며칠 후 손자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순진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고3. 대학 입시를 앞둔 나이. 자기 방도 없이 좁은 집에서 지내야 했던 아이. 할아버지 언제 보내? 그 말은 아마도 순수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제 방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18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이제 배워야 한다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침묵도 공모라는 걸.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동조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서천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커튼 사이로 그를 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초췌한 모습.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거라. 아버지,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할 말 없다. 아버지. 아들은 울었습니다. 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진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후회의 표시일 뿐. 그것도 들켰기 때문에 하는 후회. 진짜 후회라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늘이 합니다. 저는 그냥 거리를 둘 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말고.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고 찢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의 중심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 존엄을 지켰을 뿐입니다. 제 자유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참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서천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서예는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붓을 쥐고 숨을 고르고 한 획을 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집니다. 한지 위에 글을 썼습니다. 고요. 낙관을 찍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다. 새로 새긴 도장이었습니다. 서천에 와서 만든 것.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윤여사였습니다. 70대 초반.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산책 가실래요? 좋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윤 여사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존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러십니까? 자식들이 재산 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서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이해하는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윤 여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걷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차.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한지 위에 글을 썼습니다. 만년지존. 노년의 존엄.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마지막 획을 긋고 낙관을 찍었습니다. 작품을 보았습니다. 잘 썼습니다. 마음이 담겼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노년의 품위는 타인의 동정이 아니라 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정한 삶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걸 보며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76년을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는 이겨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의 낙관을 찍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며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모레도 그럴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존엄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